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9번째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장혜영 양입니다. 장양이 발표할 주제는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통일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성신여자대학교 장혜영입니다. 저의 발표는 서론,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모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을 관련된 한반도 주위의 통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한반도 통일 전략이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둘러싼 통일 환경의 변화의 예로는 먼저 동북아 질서의 변화입니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동북아 질서에서는 동맹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질적 체제에 의한 동맹 관계와 경제적 이익에 의한 동맹 관계가 충돌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동맹 관계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질서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이 전략 재배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의 안보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동북아 질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부적 조치를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북한 사회 내부의 급변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통일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보편적 통일 교훈을 마련하고 남북한 통일 방안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 교훈을 마련하는 등 이를 종합하여 실현 가능한 한반도 최적화 통일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 분석의 첫 번째 통일국가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서독의 힘의 우위 정책 그리고 동방 정책에 의해서 흡수 통일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예멘은 아랍연맹의 중재하에 남북 지도자 간의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남북 지도자 간의 균열을 통해서 무역 통일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미군이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 내에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베트남이 이 틈을 노려서 무역 통일된 사례입니다. 이 통일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한 보편적 통일 교훈은 첫 번째,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통일을 주도한 서독, 북베트남, 북예멘은 모두가 경제력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억제력이 상대국을 통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통일의 협상 테이블에서 통일 방안을 자신이 원하는 통일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제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섭입니다. 지속적인 교섭이 가장 잘 이루어진 사례는 바로 서독의 동방정책입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20여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실시되어서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경제체제로 의존하게 하고 또 서독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여 그들 스스로 서독의 체제로 편입하게 하는 흡수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대국 영향력입니다. 앞서 본 강력한 억제력이 내부적 제한력이라면 강대국의 영향력은 외부적 제한력입니다. 북한과 서독 독일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을 봤을 때 모두 다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통일도 미군의 철수라는 강대국의 어떤 직접적인 행보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국가 사례를 봤을 때 다들 과도기적 관계를 거친 정치적인 통일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통일국가 사례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어서 이 갑작스러운 통일이 통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행연구 분석으로 남북한 통일 방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 통일 방안 분석.
각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통일 방안 안에서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화해협력의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달라집니다. 화해협력 과정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경제 원조입니다. 이 두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탄력적 상호주의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즉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되 경제적 원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즉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그동안 하고 있던 경제적 원조도 모두 다 끊겠다. 이게 바로 엄격한 상호주의입니다. 그 결과 서해안 사태와 영평도 포격이라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탄력적 상호주의와 엄격적 상호주의를 모두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모의력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취하는가 했더니 얼마 전에 다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면서 탄력적 상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과도 혼재하고 있는데 이삭과 조상통이라는 화해협력의 분위기 그리고 또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통일 방안입니다. 북한은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입니다. 이건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제 조건이고, 이에 따라 이것은 통일 방안이라기보다는 대남 정파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기보다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를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 핵 병진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북핵을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북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러므로 경제 개발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북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체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정책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세상 경제 체제의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핵 이역을 하면서도 원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 방안의 분석을 통해한 한반도 통일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협력 과정에서 신기능주의와 탄력적 상호주의를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탄력적 상호주의는 지속적인 화해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신기능주의는 단순히 경제 원조가 정치적 통합으로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방관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식적인 어떤 통일 전략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신기능주의는 다소 실현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으나, 최근에 북한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했을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북한 통일 방안, 앞서 분석한 그 통일 방안의 교훈과 통일 사례 국가 분석을 통해서 마련한 보편적인 통일 교훈을 종합한 연구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통일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억제력과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섭의 과정에서는 탄력적 상호주의와 신기능주의를 통해서 이 교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흡수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일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큰 흐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연구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이
연극 모형에 근거한 정책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쟁의 정도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GDP 대비 6.9%의 국방비를 놓고 있는 반면 우리는 2.5%에 불과합니다. 보다 국방비를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자체 억제 역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원래 북한의 국지도발을 좀 없애려고 한 전략인데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이 전략 이후에 국지도발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많이 의존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군사력을 좀 얕보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국지도발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전략인데 어떤 경제 원조를 단순히 경제 원조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제도 틀 안에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자유무역 형태의 통합을 거쳐서 나중에 관세동맹, 공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대국과의 공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4대 강국을 이용하여 핵무기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용해서 중국은 북한과 그나마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국지도발 같은 그런 불장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붕괴 및 흡수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통일 비용을 준비 또 그리고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북한 전력 계획 구체안은 지금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작전계획 502부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통일은 너무 짧은 호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교섭을 하는 그런 긴 호흡의 과정이 통일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통일 전략을 재정비해야겠습니다. 통일의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에 일조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